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침투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ccess of Trut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정권이 미국 땅에서 복잡한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대중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폭로하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언론, 공인, 유명인, 활동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이득이 되는 똑같은 프레이밍, 똑같은 주장, 똑같은 왜곡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벌여온 거대한 심리전의 일부이며 그들은 장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 폭로하겠습니다. 이제 이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연합, 뉴의 새로운 보고서는 정권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과 여론 조작을 확립하기 위해 펼치는 장기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세대를 거쳐 운영되는 기관, 종교센터, 학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알라비 재단이 있습니다. 알라비 재단은 뉴욕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피프스 애비뉴의 3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수익 창출 자산을 통해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관련 단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법원 기록과 공개 보도에 따르면 이 재단은 이슬람 공화국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은 그 자금으로 여러 주와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미국 세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재단 자체도 미국 전역에 걸쳐 35개 이상의 단체를 지원했다고 인정했으며 여기에는 포토맥에 있는 이슬람 교육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프티의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를 이다라 에자 파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지니아, 미시간, 텍사스와 같은 주에 있는 모스크,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등 더 넓은 네트워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공개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 모델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정권은 영국에서도 매우 유사한 재단과 자선단체 구조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서로 다른 법 체계에 맞춰 적응하면서도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즉,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서방에 수출하고 호메이니즘이라는 죽음의 컬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누프디 보고서는 정권의 복제 가능한 모델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거점 부동산에서 시작되며 종종 알라비와 같은 단체를 통해 자금 지원이나 후원을 받아 재정적 안정성과 영구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란 정권에 의해 훈련된 성직자 지도부를 설치하고 그들이 이념적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지역 사회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이념을 일상생활과 서구의 다음 세대까지 확산시킵니다. 단순히 종교적 실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워싱턴 DC 지역에서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곳을 최초의 시험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981년 신호메이니 활동가들이 워싱턴 이슬람 센터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그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악하는 대신 그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병행 조직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였고 이후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무슬림 학생회 페르시아어 그룹이 핵심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FBI의 평가와 상원 증언에 따르면 이 그룹은 이슬람 공화국 자체의 연장선으로 활동해 왔으며 캠퍼스 단체라는 명목 아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선전물을 퍼뜨리며 심지어 정권에 부합하는 이념을 홍보하는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슬림 형제단, 이 위복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한 전술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1980년대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하기 위해 교통편을 조직하며 이슬람 정권과 연결된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연락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FBI의 증언에서도 이 네트워크가 이슬람 공화국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 내에서 정보 수집과 기술 지원을 위해 의존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정권의 목표를 미국 땅에서 실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말이죠. 이제 캠퍼스에서 시작된 정권의 방식은 지역사회로 확장됩니다. 메릴랜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메릴랜드 포토맥에 있는 이슬람 교육센터는 알라비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부지의 모스크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정규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호메이니주의 이데올로기가 종교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실과 또래 집단,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일 강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센터와 관련 학교는 알라비 재단으로부터 최소 3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공화국의 이 모델이 확장되고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아부 파잘 나이디안과 같은 인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프로 호메이니 조직 활동에 참여했으며 그의 네트워크는 마나사스 모스크와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포토맥의 이슬람 교육센터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이란 학생 네트워크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생태계가 미국 내에서 알려진 유일한 이란이 지시한 암살 사건과도 교차하게 됩니다. 알리 아크바르 타바타이가 메릴랜드에서 다우드 살라우딘에게 총격을 당했는데 그는 나히디안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란 학생센터를 거점으로 워싱턴에서 활동하다가 이란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그와 같은 길을 계속 걸어온 마나사스 모스크는 이슬람 혁명을 기념하는 수많은 행사를 주최했으며 정권과 그 지도부와 관련된 이미지도 전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그들은 이미 사망한 테러리스트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기리기 위한 라마단 이프타르 행사를 열었고 그를 미국 내 우리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정권의 네트워크는 더욱 확장됐으며 여러 모스크들도 같은 구조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힌 IRGC 인물들을 칭송하는 등 정권에 동조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 인프라입니다. 유대인 혐오자가 이스라엘도 미국 내 학교에 자금을 대지 않나? 라고 묻기 전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 학교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지원이나 서비스, 세뇌 등 호메이니즘이라는 이 죽음의 컬트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과 비슷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어곤에서는 인구의 약 40%가 무슬림이고 실제로 대부분이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강화하는 촘촘한 생태계의 모스크,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미디어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반유대주의적이고 반미적이며 테러를 옹호하는 서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수백 명의 미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후 미시간에 있는 아메리카 이슬람 센터에서는 그를 칭송하는 추모 행사를 열었고 고위 성직자들은 그가 미국을 포함한 이슬람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존재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그리고 이슬람의 적들, 특히 미국에게는 증오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까? 저건 미국의 기관이 미국 군인들을 죽인 책임이 있는 남성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확장해 텍사스에서는 이 모델은 휴스턴과 댈러스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전일제 학교, 청소년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체제의 이념을 비무슬림을 포함한 더 넓은 미국 대중에게 공감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체제의 모든 노력이 오늘날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 체제는 서구 사회의 분열을 매우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능숙하며 서구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불만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급진 좌파 단체들과 심지어 점점 더 주류가 되어가는 단체들과도 다리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처럼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죠.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 산하 조직들은 소외된 집단들이 같은 목표를 가진 듯 느끼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실제로는 종종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BTQ 운동처럼 별다른 이해 없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싫어하는 유일한 것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보고 있습니다. 학생 단체들이 이슬람 공화국과 그 테러 대리인들을 저항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친정권 시위를 조직할 때 말이죠. 세상의 모든 잘못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미국의 죽음을 외치거나 미국 국기를 불태웁니다. 10월 7일 이후 학생들의 반이스라엘 농성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사회적 이슈에 자신들을 결부시키고 특히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그 분노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는 모두 미국 문화와 사회 내에서 불만을 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IRGC 기지 내에 학교가 있었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공습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전 정권이 시위 도중 수백 명의 이란 어린이들을 직접 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거의 알려지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경제적 논점이 대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기름값을 우선시하도록 길들여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와 같은 인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석유 가격을 두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란 국민 전체는 그 인터넷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죠. 네, 인터넷은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은 무엇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무엇이 분열을 일으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와스모어 캠퍼스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헤즈볼라를 응원하고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 조직인데다가 미국 군인들의 살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뉴프티 보고서는 이것이 일부 나쁜 사람들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주에 걸쳐 수십 개의 기관과 수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 그리고 이란의 정통성 없는 테러 정권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최종 결과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이디어를 기관을 통해 퍼뜨리고 극단주의를 지역사회 구조를 통해 정상화하며 개방된 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그 사회가 스스로를 해치도록 만듭니다. 이제 우리 미국인으로서 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주의적 가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맞서 깨어나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이 지금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휴전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은 외교적 오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전복과 내러티브 조작이 실시간으로 일어난 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발표하며 회담에서 논의된 10가지 항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들만의 사건 해석을 국제 언론과 산하 매체를 통해 유출했습니다. 승인된 10가지 항목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된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세계에 제시된 10가지 항목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항목들 중 일부는 양측 간의 진지한 협상의 일부조차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즉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받아들였고 정치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존재하지도 않는 조건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미국은 엄청나게 약해 보였으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심리전이었고 심지어 정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고 책임을 전가하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전혀 관련도 없는 일로 비난하게 만들려는 치졸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가짜 프레임에 집어넣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레바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전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행동에 제한을 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레바논은 이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레바논을 대신해서 협상하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퍼지자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이스라엘이 왜 위반하냐고 묻기 시작했고 세계 지도자들도 한 번도 합의된 적 없는 조건을 근거로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의 초점이 그 정권에서 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정권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백악관은 이 10가지의 항목, 이 어떤 합의사항의 일부도 아니었으며 레바논 역시 휴전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국제 언론에 자산 동결 해제 주장을 추가하며 더 강경해졌으나 이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내러티브가 퍼져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회담이 실패로 끝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음 단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권이 이런 행동을 한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얼마나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과 유럽 지도자들이 레바논에서 휴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조건이 무엇인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애초에 왜 레바논에서 분쟁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외무장관 이벳 쿠퍼, 에마뉴엘 마크롱,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시와 같은 지도자들 모두가 나섰습니다. 테러리스트 독재 정권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휴전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재 정권은 레바논을 통치하지도 않고 레바논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수십 년 동안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을 약화시켜왔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정권의 식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외국 세력이 무력과 대리 세력, 폭력을 통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 그 나라 안에 사실상 평행한 통제 구조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선 헤즈볼라로,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결과는 같습니다. 약화된 정부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끼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후에 그들은 바로 그 나라들에 대한 협상에서 자신들이 정당한 이해 당사자로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는 이 국제적 깡패 행동을 허용할까요? 이 정권은 대리전을 통해 이 지역 어떤 세력보다 더 많은 무슬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주저함과 변명,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은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제적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국 내 정치 상황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줏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더 의존하는데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함께하겠다고 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물러서라고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희생양 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실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바논 국민과 국제법 모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헤즈볼라의 통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직접 협상에 동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정부를 위협하고 너무 많은 불안정을 조성해서 레바논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외교로부터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400명이 넘는 순교자와 4,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고 수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12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전쟁에 나서는 게 나은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협상은 양보가 아니고 외교는 항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을 통해 이 고통을 멈추고 레바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피 흘림을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협상하자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외교적 해결책에 대해 대화하려는 레바논 정부가 지금 헤즈볼라에게 비판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위협까지 받고 있는 거군요. 그들은 평화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이런 걸 보호하나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폭력적인 테러 대리 집단, 레바논에서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단체를 당신들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스라엘만이 유럽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대신해서 기꺼이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유엔 결의안 1701호와 1559호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북쪽에만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들은 수년간 시행되어 왔어요. 수십억 달러가 유엔 평화유지군, 즉 유니필에 투입되어 이 결의안들을 집행하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죠. 헤즈볼라는 여전히 무장 활동 중이고 남부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레바논 군대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에 계속 무능함을 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만 해요. 지난 40일 동안 헤즈볼라로부터 6,500발의 미사일을 받은 쪽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설 때 국제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생긴 공백 속에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요. 문명 자체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몇몇 공화당원,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걸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의 논쟁의 기준을 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 그리고 분명히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끔찍한 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나쁜 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쁜 점이 정말 많지만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무지의 수준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X에서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노브라틸로바와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녀가 단순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번 주에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것이 전쟁 범죄이며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마치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나올 당시에는 그녀를 포함한 누구도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공격으로 사망한 약 254명 중에서 이스라엘이 180명 이상이 헤즈볼라 조직원이었다고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헤즈볼라 자체에서도 순교자 포스터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시작하지 않은 일련의 공격에서 약 70%가 전투원이었다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쟁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르티나 같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폭발이 담긴 20초짜리 영상만 보고 전쟁 범죄 같은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무엇이 전쟁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공격에 어떤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몰라요. 사전에 경고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곳이 이중용도 시설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군사 목표물이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에 대해 논평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공격과 불법적인 공격을 구분하는 방법조차 몰라요. 그건 비례성, 구별성,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라는 원칙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도덕적 자기애로 완전히 확신에 차서 터무니없는 법적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국제법 전문가가 된 그 사람들이 이슬람 공화국이 자기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해왔다는 사실을요. 대량 처형에서부터 아이들을 학살하고 4만 명이 넘는 시위대를 학살한 것까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에 맞서 행동할 때는 갑자기 모두가 변호사가 되죠. 이 사실만 봐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법이나 민간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공화국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니에요, 마르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휴대폰으로 전쟁 범죄라고 선언할 수는 없어요. 이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테니스나 계속하세요. 지하디스트 선전은 당신과 맞지 않아요. 이제 이번 주 추악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인에서 방금 본 일은 단순한 시위나 무례하게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주 길고 어두운 역사를 반영하는 일이에요. 이번 주 부활절 축하 행사 중에 네타냐후 총리의 거대한 인형이 거리를 행진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 행사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아이들이 포함된 군중 앞에서 그 인형이 폭파되었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환호했어요. 여러분이 그 장면이 공개 처형극과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상상만은 아닙니다. 스페인에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1391년에 유대인 공동체를 휩쓴 포그롬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군중에 의해 거리에서 살해당했죠. 조용히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매우 폭력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스페인 종교재판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곳에서는 유대인과 개종자 콘베르소들이 사냥, 고문, 공개 처형당했어요. 군중들 앞에서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죠. 이 나라는 1492년에 아람브라 칙령을 발표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개종하거나 죽음의 위협 속에 떠나도록 강요했죠. 그리고 그 추방 훨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폭력과 학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강제로 개종당했어요.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했죠. 그래서 종교적 명절에 군중이 모여서 세계 유일의 유대인 국가를 상징하는 형상이 공개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단절된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결코 단절된 일이 아니에요. 페드로 산체스 정부 아래 스페인은 유대인 혐오가 새롭게 확산됐고 반이스라엘 수사가 훨씬 더 추악한 것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태도, 언론의 보도 방식, 그리고 대중 담론이 이런 광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마침내 이슬람 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여러 이란 국적자들의 영주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구금되어 있으며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은 사이드 이사 하셰미인데요. 그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아내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셰미는 스크리밍 메리로 더 잘 알려진 마숨의 에브티카르의 아들입니다. 마숨의 에브티카르는 1979년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의 미국인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았을 때 영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그녀는 인질범을 옹호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인질들이 잘 대우받고 있다고 말하도록 압박하는 인터뷰를 연출하는 등 선전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독방에 감금되고 눈이 가려진 채 굶주림과 구타, 그리고 가짜 처형까지 당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제 그녀는 그 위기의 얼굴이 되어 국제방송에 출연해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왜곡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현대사에서 미국을 가장 충격적으로 공격한 사건 중 하나의 대표적인 선전 인물의 자녀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르코 루비오 덕분에 그 신분이 박탈되었고 그는 추방 대기 중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건에 그친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미국 당국은 수백 명의 미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IRGC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조카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와 그녀의 딸도 영주권이 취소된 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LA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개적으로 이란 정권을 지지했고 미국 땅에서 살면서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슬람 공화국이나 그 엘리트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물들이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사례가 최소 5번째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Access of Truth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슬람 공화국에 맞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JNS Access of Truth에서 뵙겠습니다.